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릿한 쇠 냄새가 진동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아르카디아. 일반인은 입구조차 찾을 수 없는 이곳의 VVIP 룸은 방음벽 너머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흥건하게 취한 사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야, 술맛 떨어진다. 음악 좀 끄라고 해.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남자는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의 김준장이었다. 그는 옆에 앉은 여자의 허리를 거칠게 감싸 안으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아니, 아무리 정보사가 비밀이 많다지만 말이야. 별 2개짜리 소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꽉 막혀서야 원. 박 소장, 거 앉아만 있지 말고 한 잔 따르지? 여기가 뭐 계급장 내세우는 국방부 회의실인 줄 아나? 김준장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칠흑처럼 검은 정복, 칼 주름이 잡힌 바지와 티끌 하나 없는 재킷, 그리고 양 어깨 위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2개의 별. 대한민국 HID 출신의 최연소 소장 박보영이었다. 그녀는 룸살롱의 탁한 공기 속에서도 이질적일 만큼 고요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보영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호박색 액체가 찰랑거렸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병목을 감싸 쥐는 모습은 우아했으나 그 손등 위로 솟아오른 핏줄은 기이할 정도로 팽팽했다. 그래. 여자가 술 따르는 맛이 있어야지. 꼬레 장군이라고 뻣뻣하게 굴더니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변화보군. 김준장이 희죽거리며 잔을 내밀었다. 하지만 술은 잔에 채워지지 않았다. 콰직. 순식간이었다. 보영이 쥐고 있던 양주병이 김준장의 손등을 그대로 찍어 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 내 손! 이 미친! 김준장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옆에 있던 접대부들이 기겁하며 구석으로 도망쳤다. 보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깨진 병 조각이 박힌 테이블 위로 김준장의 머리채를 잡아 쳐박았다. 쿵! 이마에서 붉은 피가 터져나와 고급 대리석 테이블을 적셨다. 보영은 김준장의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귓속을 파고드는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김준장. 너 이거 군법 회의 감이야. 감히 선배 장군한테 하극상을. 하극상? 착각하지 마. 이건 신문이야. 보영이 김준장의 뒷목을 짓누르며 다른 한 손으로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피 묻은 테이블 위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김준장이 낯선 외국인과 007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난주 화요일 인천항 제2부두.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에게 넘긴 USB.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지? 김준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걸 네가 어떻게... 군수 물자 리스트라고 윗선에 보고했더군. 근데 아니잖아.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목숨 걸고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신상명부였지. 보영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김준장의 얼굴이 유리 조각 위에서 지시겨졌다. 내가 팔아먹은 그 정보 때문에 어제 심양에서 활동하던 내 부하 2명이 실종됐어. 그 아이들 지금쯤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너는 여기서 계집 끼고 술이 넘어가나? 오해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누가 시켰지? 보영이 깨진 양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을 김준장의 경동맥에 갖다 댔다. 펄떡이는 맥박이 유리 끝에 전해졌다. 박찬영 의원, 국방위 소속 박찬영 의원이 시켰어. 돈은 그쪽으로 다 들어갔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살려줘, 박 소장. 제발. 보영은 잠시 침묵했다.
박찬영.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국방위원회 간사. 거물 중에 거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김준장의 머리에서 손을 뗐다. 김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으로 주저앉으려던 찰나였다. 퍽! 보영의 구두굽이 김준장의 명치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숨을 쉬지 못해 꺽꺽대는 김준장을 내려다보며 보영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헌병 때가 올 거다. 가서 죗값을 치러. 만약 혀를 잘못 놀려서 박 의원 귀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한다면 그땐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눈뜨게 해주지. 보영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룸을 나섰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녀를 보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그녀의 부관인 민 대위였다. 안에 사원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헌병대에 넘겨.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연결해. 지금 바로 들어간다고. 지금 말입니까? 새벽 3시입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실 거야. 내가 가져갈 선물이 있거든. 새벽에 강변북로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보영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어둠을 갈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보영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모두 누군가의 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김준장이 뱉은 이름 박찬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정보사의 핵심 요원 명단이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 팔려나갔다. 이건 매국 행위였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검문소. 별 2개가 달린 성판을 확인한 경호원들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바리게이트를 열었다. 보영은 익숙하게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전용 통로로 차를 몰았다. 지하 3층 국가안전보장회의 상황실 옆에 위치한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의 대통령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와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보였다. 충성. 정보사령관 박보영 소장, 호출명 받고 왔습니다. 보영이 절도 있게 격려했다. 대통령은 힘없이 손을 들어 답했다. 왔나 박 장군. 김준장은? 처리했습니다. 예상대로 배후를 불더군요. 박찬영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했다. 찬영. 네, 그럴 줄 알았지. 당내 경선 자금이 부족하다더니 나라를 팔아먹을 줄은 몰랐군. 하지만 박 장군, 자네도 알다시피 박 의원은 지금 건드리기 힘들어. 지지율이 40%가 넘는 유력 후보야. 섣불리 수사를 시작했다간 정치 탄압이라며 역풍을 맞을 게 뻔해. 그렇다고 두고 보실 겁니까? 유출된 명단에 있는 요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명단을 회수하지 못하면 정보사의 해외 네트워크는 괴멸합니다. 보영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대통령은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서랍에서 낡은 가죽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공식적인 수사나 체포는 불가능. 하지만 회수는 해야지. 그리고 죗값도 물어야 하고. 대통령이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구조의 건물 설계도와 좌표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가평, 청평호 깊숙한 곳에 있는 박 의원의 별장일세. 겉으로는 평범한 별장이지만 지하에는 사설 서버실과 금고가 있어. 김준장이 넘긴 USB 원본과 놈이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 장부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첩보다. 보영은 설계도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산세를 이용해 교묘하게 숨겨진 요새였다. 진입로도 하나뿐이고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철통 경비를 서고 있을 게 분명했다. 국정원도 검찰도 믿을 수 없어. 박 의원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공식적인 작전 명령서는 없어. 기록에도 남지 않을 거야. 만약 실패한다면 국가는 자네를 모르는 사람 취급할 것에. 대통령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었다. 보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는 룸살롱에서 김준장을 짓밟을 때와는 다른 전장의 피냄새를 맡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익숙한 일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누구를 데려갈 텐가? 특임대 최정의 팀을 붙여주지. 아니요. 팀은 필요 없습니다. 보영이 설계도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부에 또 다른 쥐새끼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가서 흔적 없이 끝내려면 머릿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설마 혼자 가겠다는 건가? 저곳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수십 명이야. 아무리 자네가 인간 병기라고 불린다 해도 무모해. 각하. 보영의 눈빛이 대통령을 압도했다. 저는 19살 때부터 사람 죽이는 법만 배웠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군대가 아닙니다. 재앙이죠. 제가 그 재앙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가평의 굽이진 산길을 따라 검은색 바이크 한 대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질주했다.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조된 바이크는 유령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갔다. 박보영은 더 이상 소장이 아니었다. 몸에 밀착된 검은색 전술 슈트. 허벅지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등 뒤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티타늄 단검 2자루. 그리고 허리춤에는 와이어 사출기와 각종 침투 장비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적외선 고글 너머로 숲속의 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목표 지점인 별장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정문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보였고 담장 곳곳에는 CCTV가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보영은 바이크를 숲속 깊은 곳에 숨기고 절벽 아래로 이동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절벽 높이는 약 50m. 맨손으로 오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수직의 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와이어 사출기를 조준했다. 피슈. 미세한 공기 파열음과 함께 갈고리가 절벽 끝 나무 기둥에 박혔다. 보영은 줄을 당겨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심호흡을 했다. 시작해볼까? 그녀가 발을 떼는 순간 그녀는 중력을 거스르는 그림자가 되어 절벽을 타오르기 시작했다. 별장 안 호화로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승리에 도취해 있을 박찬영 의원. 그리고 그를 지키는 용병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들의 목을 노리는 사신이 지금 막 지옥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영이 절벽 끝에 도달해 담장을 넘는 순간 숲속의 새들조차 숨을 죽였다. 사냥의 시간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박보영의 호흡은 더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별장 담장 아래 무성하게 자란 관상용 향나무 덤불 속에 몸을 낮춘 채 웅크리고 있었다. 적외선 고글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녹색의 명암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정원에는 총 6명의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다. 움직임과 파지법을 보니 단순한 조폭이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아니었다. 군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 걷는 보폭이 일정하고 시선 처리가 서로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었다. 박 의원 돈 좀 썼네. 보영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머금었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 살인 기계들을 고용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그녀의 시선이 정원 중앙 화려한 분수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2명의 사내에게 고정되었다.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으스스하냐? 산짐승 소리도 안 들리고. 키가 큰 용병이 투덜거리며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낄낄거렸다. 쫄았냐? 여기가 어디라고 산짐승이 얼씬거리겠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요새인데. 그나저나 이번 건 끝나면 보너스 두둑하다며? 안에 있는 양반이 아주 큰 건을 터뜨렸다더라. 듣자하니 국방부 기밀이라던데? 우리 같은 놈들이야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뭐. 그들의 대화가 보영의 귓가에 박혔다. 돈만 받으면 그만. 그 한마디가 보영의 이성을 차갑게 식혔다.
조국을 위해 이름도 명예도 없이 어둠 속에서 피 흘리는 정보사 요원들의 목숨값이 고작 저들의 유흥비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사리가 끓어올랐다. 보영은 허리춤에서 티타늄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사각지대는 단 3초. CCTV가 회전하며 사각을 만드는 그 찰나의 순간이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이었다. 하나, 둘, 셋. 보영의 신형이 어둠 속에서 쏘아진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발소리는 없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화단 뒤에서 불쑥 솟아오른 그림자가 키 큰 용병의 뒤를 덮쳤다. 헙!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보영의 왼손이 남자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오른손에 쥔 단검이 정확히 목덜미의 경동맥을 찔러 들어갔다. 뜨거운 선혈이 장갑 위로 튀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받쳐 소리 없이 바닥에 눕혔다. 야, 너 어디가? 담배를 비벼 끄며 고개를 돌리던 덩치 큰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반사적으로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휙-퍽. 보영의 손을 떠난 두 번째 단검이 사내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다. 단말마의 신음도 없이 사내가 뒤로 넘어갔다. 보영은 쓰러지는 사내의 멱살을 잡아채며 충격을 흡수해 바닥에 닿는 소리를 최소화했다. 순식간에 2명을 처리했다. 보영은 죽은 용병의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전원을 껐다. 그리고 미간에 박힌 단검을 뽑아 피를 털어냈다. 그녀의 눈빛은 시체보다 더 차가웠다. 이제 넷. 그녀는 시체들을 화단 깊숙한 곳으로 끌어다 숨겼다. 정원 외곽을 도는 나머지 순찰조를 처리해야 건물 진입이 수월했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별장 건물 2층 테라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찬영 의원의 서재일 것이다. 보영은 정원수 사이를 빠져나가며 건물 벽 쪽으로 접근했다. 그때 건물 모퉁이를 돌아 나오던 순찰병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었다. 누구냐? 사내가 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일반적인 병사라면 당황해서 방아쇠를 당겼겠지만 보영은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바닥으로 낮게 깔며 슬라이딩하듯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콰직! 그녀의 발이 사내의 무릎 관절을 강타했다. 뼈가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 끄아! 비명이 터져 나오기 직전 보영이 솟구쳐 오르며 무릎으로 사내의 턱을 올려쳤다. 턱뼈가 부서지며 사내는 뇌진탕으로 기절해 널브러졌다. 하지만 방금 전의 외침은 너무 컸다. 뭐야, 무슨 소리야? 3구역이다. 확인해.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고 곧이어 정원 반대편에서 전술 라이트 불빛들이 요란하게 춤을 추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은밀한 잠입은 여기까지였다. 보영은 기절한 사내의 소총을 집어드는 대신 허벅지에 소음기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전술 라이트 불빛이 오는 방향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갔다. 차라리 잘 됐어. 숨바꼭질은 지루하던 참이니까. 어둠 속에서 3명의 용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보고 멈칫했다. 저기 있다. 쏴! 타타탕, 탕. 요란한 총성이 가평의 고요한 밤을 찢어발겼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어둠을 밝혔다. 하지만 탄환이 박힌 곳은 보영이 서 있던 자리가 아닌 그녀의 잔상이 머물던 허공이었다. 보영은 이미 몸을 날려 정원석 뒤로 은폐한 뒤였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적들의 사격 리듬을 읽었다. 하나, 둘, 셋. 탄창을 가는 찰나의 공백. 그녀는 정원석 위로 몸을 솟구쳤다. 퓨, 퓨, 퓨. 소음기 특유의 둔탁한 파열음이 3번 울렸다. 정확히 이마, 목, 심장.
달려오던 3명의 용병이 인형처럼 힘없이 꼬꾸라졌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사격 솜씨였다. 대한민국 국군정보사령부 최고 지휘관은 책상 물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상황 종료. 보영은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탄창을 확인했다. 이제 외부 병력은 정리되었다. 남은 건 건물 내부의 경호원들과 박찬영 의원.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기밀 리스트. 그녀는 별장의 뒷문으로 향했다. 전자도어록이 잠겨 있었지만 그녀가 품에서 꺼낸 특수 해킹 툴을 갖다 대자 3초 만에 삐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부는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보영의 귀에 2층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 밖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이 멍청한 새끼들이. 내가 경비에 쓴 돈이 얼만데 통신이 먹통이야. 박찬영 의원의 목소리였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산속이라 통신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굵직한 목소리. 경호 팀장인 듯 했다. 보영은 계단 난간 뒤에 몸을 숨기고 2층을 올려다봤다. 복도 끝 양쪽으로 문이 열린 거대한 서재가 보였다. 그때 경호 팀장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귓가에 이니어를 꽂고 품 안에는 묵직한 기관단총을 숨긴 채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듯 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눈빛이 매섭게 주위를 살폈다. 보영은 숨을 죽였다. 저 남자는 지금까지 상대한 용병들과는 수준이 달랐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을 알고 있었고 시선 처리 또한 예리했다. 사내가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 보영이 숨어있는 난간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쥐새끼가 들어왔군. 들켰다. 사내가 망설임 없이 난간을 향해 기관단총을 난사했다. 두두두두두. 나무 난간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보영은 바닥을 구르며 주방 쪽으로 몸을 피했다. 총알이 그녀의 발 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가며 대리석 바닥에 불꽃을 일으켰다. 어디 숨었나? 계집애 같은데? 냄새가 좋군. 사내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탄창을 갈아 끼웠다. 그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다가왔다. 나와라. 고통 없이 보내주지. 내 손에 잡히면 곱게 죽지는 못할 거야. 보영은 아일랜드 식탁 뒤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왼쪽 팔뚝에 스친 파편 때문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다.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 그리고 요리용 칼. 총격전은 불리해. 상대는 화력이 좋은 기관단총을 들고 있다. 좁은 실내에서 권총으로 맞대응하는 건 위험 부담이 컸다. 접근전으로 승부를 봐야 했다. 보영은 일부러 와인병을 바닥으로 굴렸다. 쨍그랑. 거기냐? 사내가 소리나는 쪽으로 총구를 돌리며 방아쇠를 당겼다. 식탁 한쪽이 벌집이 되었다. 그 순간 보영은 반대편으로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권총이 아닌 날카롭게 벼린 식칼이었다. 총구의 방향이 돌아가기 전 그녀는 사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런. 사내가 급하게 총신으로 그녀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보영의 속도가 더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사내의 명치를 팔꿈치로 강타하고 이어서 손에 쥔 칼로 사내의 손목을 그었다. 크아. 기관단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사내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반대편 주먹을 휘둘렀다. 묵직한 주먹이 보영의 뺨을 스쳤다. 입안이 터지며 비릿한 피맛이 났다. 보영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더 파고들며 사내의 오금을 걷어찼다. 거구의 몸이 휘청거리는 틈을 타 그녀는 사내의 어깨를 짚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녀의 다리가 사내의 목을 감았다. 트라이앵글 초크. 하지만 사내는 엄청난 힘으로 보영을 들어올려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쾅!
등뼈가 울리는 고통. 보영은 입에서 신음을 삼켰다. 사내가 씩씩거리며 허리춤에서 정글도를 뽑아들었다. 복한년, 너 군발이냐? 냄새가 나는데? 보영은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섰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군바리가 아니라 내 저승사자다. 보영은 자세를 잡았다. HID 격투술의 기본 자세. 무기는 없었다. 그녀의 몸이 곧 무기였다. 사내가 정글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공기를 갈랐다. 보영은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사내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굽혀져 사내의 눈을 향해 뻗어나갔다.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상대를 확실하게 끝장내기 위한 살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거친 숨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직 부서진 샹들리의 조각이 바닥에서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부유했다. 박보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자세를 낮췄다. 상대는 국군정보사령부 최정예 요원인 그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괴력을 가진 자였다. 거구의 경호 팀장이 휘두르는 정글도는 단순한 칼이 아니라 닿으면 뼈째로 갈라버리는 흉기였다. 쥐새끼처럼 잘도 피하는군. 하지만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 남자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이마에서도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모는 사냥개처럼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보영을 압박해왔다. 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의 눈이 아니라 미세하게 떨리는 그의 어깨 근육과 발끝의 방향에 고정되어 있었다. 왼쪽 팔뚝에서 흐르는 피가 손가락 끝을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출혈로 인해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지려 했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길어지면 진다. 단 한 번의 기회. 그 틈을 만들어야 했다. 죽어라. 남자가 포효와 함께 정글도를 크게 횡으로 휘둘렀다. 부은 공기를 찢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보영은 뒤로 피하는 대신 오히려 칼날이 들어오는 궤적의 안쪽, 즉 사정거리 안으로 몸을 던졌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돌진이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검은 머리카락 몇 올이 잘려 공중에 흩날렸다. 그 짧은 찰나 보영은 남자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바닥이 남자의 턱 밑을 강타했다. 퍽!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남자의 중심이 무너졌다. 하지만 맷집이 워낙 좋은 놈이라 이 정도 타격으로는 쓰러지지 않았다.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보영을 잡기 위해 곰 같은 팔을 뻗었다. 보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몸을 공중으로 띄웠다. 그녀의 양다리가 남자의 굵은 목을 가위처럼 휘감았다. 플라잉 암바나 초크가 아니었다. 그녀는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 자신의 몸무게 전체를 실어 남자의 목을 옆으로 비틀어버릴 작정이었다. 인연이 남자가 안간힘을 쓰며 보영을 떼어내려 했다. 그가 몸부림칠 때마다 보영의 몸이 허공에서 요동쳤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과 근육이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보영은 이를 악물었다. 입안에 살이 터져 피맛이 났다.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다.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른 그녀의 다리가 강철 같은 압박으로 남자의 경동맥을 조여 들어갔다. 우두둑.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다. 격렬하게 저항하던 남자의 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거대한 몸뚱이가 무릎을 꿇더니 이내 쿵 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보영은 바닥에 나뒹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쓰러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목뼈가 완전히 나갔으리라. 후, 후. 거친 호흡을 가다듬을 새도 없었다. 2층. 그곳에 목표물이 있다. 보영은 바닥에 떨어진 남자의 정글도를 집어 들려다 멈칫했다. 너무 크고 무거웠다. 대신 남자의 허리춤에 꽂혀 있던 전술용 단검을 뽑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흐트러졌던 정신이 다시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녀는 피 묻은 다리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대리석 계단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다. 그것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이정표 같았다. 2층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보다 더 무거웠다.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원목문. 박찬영 의원의 서재였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보영은 문 옆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안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삭제. 포맷하란 말이야. 백업 파일도 다 날려버려. 의원님, 용량이 커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서버실 셧다운 절차를 밟아야 시끄러워. 다 부셔버리든 불태우든 하라고. 그게 밖으로 나가면 난 끝이야. 밖에 놈들은 다 죽은 거야? 왜 아무도 안 들어와? 박찬영 의원이었다. 공포와 히스테리가 뒤섞인 목소리. 보영은 심호흡을 한 번 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쾅! 육중한 문이 벽에 부딪히며 굉음을 냈다. 서재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안경을 쓴 앳된 얼굴의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최고급 가죽 소파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중년의 사내. 대한민국 국방위원회 간사 박찬영 의원이었다. 너 뭐야? 경호원 어딨어? 박찬영이 보영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피투성이가 된 검은 슈트,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손에 들린 서슬 펄런 단검. 그녀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피를 뒤집어 쓴 악귀에 가까웠다. 보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돈 주고 산 그 개들은 다 죽었어. 이제 너만 남았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차기 대통령 후보야. 니까지 군인 따위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박찬영이 뒷걸음질 치며 책상 위에 놓인 리볼버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호신용으로 놔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보영이 더 빨랐다. 그녀가 손에 든 단검을 던졌다. 퍽! 단검은 박찬영의 손이 아닌 권총 바로 앞 책상 바닥에 깊숙이 박혔다. 단 한 뼘 차이. 박찬영은 기겁하며 손을 거두고 주저앉았다. 손대지 마. 그 손 날려버리기 전에. 보영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굳어있는 안경 쓴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작업 멈추고 손머리 위로 올려. 그리고 비켜. 남자는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을 들고 엉금엉금 기어서 책상 밑으로 숨었다. 보영은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다. 삭제 진행 중. 45% 그녀는 즉시 취소 버튼을 누르고 USB 포트에 꽂혀있던 외장 하드를 뽑아냈다. 그리고 김준장이 넘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USB도 챙겼다. 이것이 수많은 요원의 목숨값. 그리고 박찬영의 정치 생명. 보영은 외장 하드를 주머니에 넣고 박찬영을 내려다봤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박 장군, 박 소장이지? 우리말로 하자. 말로. 그거 나한테 넘겨.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돈, 명예, 별 3개, 아니 4개 달게 해줄게. 국방장관 자리 원해?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박찬영이 애원하듯 손을 비볐다. 보영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그의 눈높이를 맞췄다.
별, 장관. 보영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처연해서 박찬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팔아넘긴 내 부하들. 그 친구들은 훈장도 명예도 필요 없었어. 그저 조국이 부르면 목숨 바쳐 일하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손이 박찬영의 멱살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피를 팔아서 당신의 뱃속을 채웠지. 당신이 말하는 그따위 더러운 별 줘도 안 가져. 살려줘. 제발 살려만 줘. 살려는 드릴게. 죽는 건 너무 편하잖아. 보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였다. 박찬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비굴함 속에 숨겨져 있던 독사 같은 살기가 스쳤다. 그는 보영이 등을 돌리려는 찰나 품 안에서 숨겨둔 초소형 권총을 꺼냈다. 죽어 미친년아. 탕! 총성이 좁은 서재를 울렸다. 하지만 보영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박찬영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읽고 있었다. 총구가 불을 뿜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몸을 회전시켰다. 총알이 그녀의 귓바퀴를 스치며 뜨거운 열기를 남겼다. 동시에 보영의 발이 박찬영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군. 보영은 그대로 박찬영의 오른쪽 무릎을 밟아버렸다. 우직. 깍! 박찬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다리가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보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찬영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자신의 얼굴 앞으로 가져왔다. 잘 들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쌓아 올린 그 더러운 권력의 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감옥이라는 지옥에서 평생 내 부하들의 이름을 되뇌며 살게 해주지. 보영은 박찬영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챙긴 하드디스크와 USB를 확인하고 서재를 나섰다. 등 뒤에서 박찬영의 저주 섞인 신음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 치른 전투의 흔적으로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무사히 청와대까지 돌아가야 한다. 박찬영의 잔당들이 혹은 또 다른 배신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영은 1층 로비로 내려와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피와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아군인가 적군인가. 보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별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기체 옆면에는 아무런 마크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단검을 고쳐 쥐었다. 괴물의 심장은 도려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두두두두두.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가까워졌다. 박보영은 본능적으로 현관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칠흑 같은 헬기의 동체 아래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수십 개가 쏟아져 내리며 별장 입구를 훑쳤다. 아군이 아니었다. 대통령 직속 경호 헬기라면 사전 교신 없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접근할 리 없었다. 박보영 소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라. 반복한다. 무기를 버리고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헬기에 장착된 확성기에서 기계적으로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찬영이 숨겨둔 플랜 B였다. 자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혹은 자신조차 입막음하기 위해 고용한 사설 용병 부대 블랙 맘바일 가능성이 컸다. 보영은 입가에 고인 피를 뱉어냈다. 투항? 웃기는 소리였다. 저들은 나가는 순간 자신을 벌집으로 만들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곧장 별장 옆에 붙어있는 차고로 달렸다. 타타타탕.
그녀가 기둥을 벗어나자마자 헬기에 거치된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대리석 바닥이 파편을 튀기며 박살났다. 총알이 발 뒤꿈치를 스치는 아찔한 순간 보영은 몸을 날려 차고 셔터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고 안에는 박찬영이 수집한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보영의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두카티 바이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부웅! 맹수 같은 엔진음이 차고를 울렸다. 보영은 헬멧을 눌렀으며 차고의 뒷문을 응시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뒷문으로 나가 산길을 타고 내려갈 생각이었다. 쾅! 그녀가 바이크를 몰고 차고 뒷문을 부수고 튀어나갔다. 갑작스러운 등장엔 헬기 사수도 당황한 듯 사격이 한 템포 늦었다. 그 틈을 타 보영은 지그재그로 핸들을 꺾으며 숲속으로 파고들었다. 타겟이 숲으로 도주했다. 쫓아. 놓치면 우리 다 죽어. 하늘에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리더니 헬기가 기수를 돌려 숲 위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밤의 산길은 험난했다. 라이트를 켜면 위치가 노출되고 끄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보영은 HID 시절 훈련받았던 감각 하나의 의지에 어둠 속을 질주했다. 나무들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투두두두둑. 하늘에서 총알비가 쏟아졌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총탄에 맞아 꺾여 나갔다. 보영은 상체를 바이크에 완전히 밀착시켰다. 바로 그때 전방 50m 앞 끊어진 다리가 보였다. 공사 중이라 중단된 구간이었다. 아래는 시커먼 계곡물이었다. 브레이크를 잡기엔 너무 늦었다. 뒤에서는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쫓아오고 있었다. 난다. 보영은 오히려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다. 속도계 바늘이 레드존을 쳤다. 바이크가 끊어진 다리 끝을 박차고 허공으로 솟구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달빛을 등지고 날아오른 바이크와 보영의 실루엣이 밤하늘에 새겨졌다. 헬기 조종사가 그 광경에 넋을 잃은 듯 잠시 주춤했다. 쾅! 바이크가 계곡 반대편 흙바닥에 거칠게 착지했다. 충격으로 보영의 몸이 튀어나갈 뻔했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악력으로 핸들을 붙잡았다. 서스펜션이 비명을 질렀지만 바이크는 멈추지 않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헬기는 좁은 계곡 사이로 들어올 수 없었다. 현장 타겟이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보영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은 전쟁터나 다름없을 테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88 올림픽대로. 새벽 6시가 넘어가며 도로에는 서서히 차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보영은 피 묻은 전술 슈트 위에 훔친 낡은 점퍼를 걸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이크를 몰았다. 그녀의 시선이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꽂혔다. 속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박보영 소장, 무장 탈영. 박찬영 의원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 중. 화면에는 그녀의 정복 입은 증명사진과 함께 사살 가능이라는 붉은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박찬영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새 언론을 장악하고 판을 뒤집어 버렸다. 이제 그녀는 영웅이 아니라 반란군이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었다. 예상했지만 빠르군. 보영은 씁쓸한 웃음을 삼켰다. 지나가는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다.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대로 청와대로 가는 건 불가능했다. 대통령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사살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보사로 복귀할 수도 없었다. 내부의 쥐새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완벽한 고립무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녀의 적이 되었다. 보영은 핸들을 꺾어 영등포의 낡은 공구 상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재개발 지역이라 인적이 드문 곳. 미로처럼 얽힌 골목 깊숙한 곳에
그녀만이 아는 안전 가옥이 있었다. 정보사 시절 비공식 임무를 위해 마련해둔 낡은 창고였다. 셔터를 올리고 바이크를 밀어 넣은 뒤 그녀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잊고 있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왼쪽 팔뚝의 자상, 옆구리의 타박상, 그리고 온몸의 근육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 상자를 열었다. 마취제는 없었다. 그녀는 소독약 병을 2로 따서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아낸 뒤 주머니에서 피에 젖은 USB와 외장 하드를 꺼냈다. 낡은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화면에 떴다. 그녀는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잠시 후 보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곳에는 단순히 요원들의 명단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로비 내역, 북한 고위급 인사와의 비밀 송금 기록, 주요군 지휘관 사찰 및 약점 파일. 박찬영은 단순히 돈을 위해 정보를 판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흔들고 있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군 수뇌부의 절반이 옷을 벗어야 할 판이었다. 아니, 나라가 뒤집힐 일이었다. 이걸 대통령께 직접 전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모든 통신은 감청되고 있을 것이고 길목은 차단되었다. 그때 노트북 화면 한 구석에서 알림창이 떴다. 정보사 내부망 메신저였다. 접속자는 고스트.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했던 옛 부하 강소령이었다. 소장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지금 사령부에 사살 명령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보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믿을 건 너뿐이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서울의 아침. 하지만 박보영의 마음속은 여전히 칠흑 같은 밤이었다. 그녀는 강소령이 알려준 접선 장소 마포대교 아래 둔치 주차장으로 향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화물 트럭 짐칸에 몰래 탑승해 이동했다. 강바람이 찼다. 보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리 기둥 뒤에 숨어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강소령이었다. 그는 초조한 듯 계속 시계를 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보영은 손에 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천천히 그의 뒤로 다가갔다. 손들어. 보영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소령이 흠칫 놀라며 손을 들었다. 소장님, 무사하셨군요. 강소령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박찬영 그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감상은 집어치워. 상황은 최악입니다. 언론에서는 소장님을 정신 이상을 일으킨 살인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답니다. 보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근경색?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박찬영, 그들이 손을 쓴 것이다. 이제 그녀를 보호해줄 유일한 방패막이마저 사라졌다. 각하께서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병원 주변은 계엄령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요. 사실상 감금입니다. 그리고 박찬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 보영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철저했다. 자신의 목숨줄을 조여오는 것은 물론 나라의 머리까지 잘라버렸다. 이제 이 증거 자료를 넘길 곳조차 없다. 검찰, 경찰,
언론 모두가 박찬영의 소나귀에 있을 것이다. 소장님, 일단 해외로 피하십시오. 제가 루트를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죽음 당할 뿐입니다. 강소령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손에는 여권과 현금 뭉치가 들려 있었다. 보영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소장님, 도망치면 그건 진짜 인정하는 꼴이 돼. 내가 반역자라고. 보영은 강물 너머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곳이 왠지 거대한 괴물의 둥지처럼 보였다. 강소령. 방송국 하나 섭외해. 예? 방송국이란 생방송 뉴스. 시청률 제일 높은 시간대로. 강소령의 눈이 커졌다. 설마 직접 나가시겠다는 겁니까? 잡힐 겁니다. 방송국 로비에 들어서기도 전에 사살될 거라고요. 알아. 그러니까 정면으로는 안 가. 보영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결기의 눈빛이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찍게 만들 거야.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찬영 그 더러운 가면을 벗겨주지. 보영은 품 안에 하드디스크를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총알이었다. 박찬영의 심장에 박아 넣을 마지막 한 발의 총알. 작전명 변경한다. 독대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다. 말려도 안 들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제 목을 걸고 돕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는? 장비도 다 잃어버리셨지 않습니까? 보영이 강소령의 승합차 트렁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자네 차에 냄새가 나던데. 익숙한 기름 냄새. 강소령이 피식 웃으며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보사 작전용 특수 장비와 총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준비해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역시 내 부하답군. 보영은 K5 권총을 집어들어 슬라이드를 당겼다. 철컥. 경쾌한 금소금이 울렸다. 가자. 대한민국을 구하러. 그녀는 승합차에 올라탔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이제 사냥꾼은 숨지 않는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방송의 중심지인 YBC 방송국 앞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박찬영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군 내부의 반란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박보영 소장이 그 주동자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다. 방송국 주변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벽이 쳐졌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었다. 상공에는 취재 헬기가 맴돌고 지상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기자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 낡은 정비공 작업복을 입은 한 여자가 섞여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박보영이었다. 그녀의 인이어에서 강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방송국 지하주차장 입구는 봉쇄됐습니다. 유일한 틈은 옥상 헬기 착륙장뿐인데 거기도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어. 정문으로 간다. 예? 정문은 경찰 특공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야. 등잔 밑이 제일 어두우니까. 보영은 작업 도구함으로 위장한 가방을 메고 방송국 시설 관리팀 트럭 뒤에 매달렸다.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하는 찰나 그녀는 바닥으로 몸을 굴려 트럭 하부 셰시를 붙잡았다. 뜨거운 배기관의 열기가 얼굴을 지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트럭이 지하 하역장에 멈추자 보영은 재빠르게 트럭 밑에서 빠져나와 환기구 통로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건물 구조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다. 목표는 15층 메인 뉴스 스튜디오. 박찬영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다. 환기구를 타고 15층에 도착한 보영이 격자창을 뜯어내고 복도로 내려섰다. 먼지를 털어내기도 전 복도를 순찰하던 사설 경호원 2명과 마주쳤다.
박찬영이 심어놓은 블랙 맘바 용병들이었다. 누구냐? 잡.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영의 주먹이 사내의 인중을 강타했다. 퍽. 사내가 뒤로 넘어가는 동시에 보영은 다른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넥타이를 잡아 끌어 벽에 처박았다. 쾅! 순식간에 2명을 기절시킨 보영은 그들의 무전기를 빼서 바닥에 던져 부쉈다. 하지만 복도 끝 CCTV가 그녀를 포착하고 붉은 불빛을 깜빡였다. 비상벨 소리. 따르르릉.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15층이다. 15층에 쥐새끼가 나타났다. 전 병력 이동해.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장 병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보영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안전핀을 뽑고 연막탄처럼 복도에 뿌리며 그녀는 질주했다. 하얀 분말 속에서 총성이 오갔다. 타탕, 탕. 보영은 살생을 피했다. 경찰 특공대는 죄가 없었다. 그저 속고 있을 뿐. 그녀는 그들의 팔과 다리를 노려 제압하거나 소화기로 시야를 가리고 지나쳤다. 하지만 사설 용병들은 달랐다. 그들은 보영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보영은 복도에 있는 대형 화분을 발로 차 용병들의 진로를 막고 유리창을 깨서 파편으로 그들의 접근을 저지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스튜디오 문이 눈앞에 보였다.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박찬영의 최측근 경호실장이었다.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그가 품에서 자동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보영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총구가 불을 뿜으려는 순간 보영이 품에서 꺼낸 것을 던졌다. 조금 전 기절시킨 용병에게서 뺏은 섬광탄이었다. 번쩍. 아! 눈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지르는 실장의 명치를 보영의 무릎이 뚫고 들어갔다.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튜디오의 문손잡이를 잡았다. 온 에어 붉은 램프가 켜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다.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중앙 데스크를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찬영 의원이 앵커와 대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보영이 난입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손에 들린 권총. 생방송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경악했고 스튜디오 내의 스태프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다. 누구세요? 카메라 끄라고. PD가 소리쳤지만 보영은 천장을 향해 공포탄 한 발을 발사했다. 탕! 카메라 끄지 마. 끄는 순간 여기 있는 전원 공범으로 간주한다. 스튜디오에 정막이 흘렀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보영은 천천히 데스크로 걸어갔다. 박찬영 의원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경비 어딨어? 내 사냥개들은 다 잠들었어. 보영은 앵커를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전국, 아니 전 세계로 송출되는 화면에 피 묻은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정보사령부 소장 박보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피 젖은 저장 장치를 꺼내 방송 송출용 컴퓨터에 꽂았다. 강소령이 원격으로 해킹하여 보안을 뚫어둔 상태였다. 스튜디오 대형 화면에 자료들이 뜨기 시작했다. 박찬영이 중국 정보부와 거래하는 영상, 방산 비리장부, 군 고위직들의 약점 파일, 그리고 대통령 독살 시도 계획이 담긴 녹취록까지.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저 미친 여자가 가짜를 만든 거야. 박찬영이 발악하며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녹취록에서 박찬영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대통령만 처리하면 군권은 내 거야. 쥐새끼 같은 요원 몇 명 죽는 게 대수야. 돈이 되잖아, 돈이.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다. 보영은 박찬영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변명해봐. 이것도 조작인가? 박찬영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때 스튜디오 밖에서 경찰 특공대장이 확성기를 들고 들어왔다. 박보영 소장, 청계리고 투항해라. 포위됐다. 무장한 경찰들이 보영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보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찬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경찰 특공대장, 저 화면을 보고도 총구가 나를 향하나? 당신들이 지켜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이 나라야. 대장은 화면 속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고 흔들렸다. 그는 박찬영과 보영을 번갈아 보며 갈등했다. 박찬영이 그 틈을 타 소리쳤다. 뭐해? 쏘라고. 전혀는 반역자야. 내 명령 안 들여? 내가 국방위원장이야. 박찬영의 악에 바친 고함이 스튜디오를 울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진실의 무게는 총알보다 무거웠다. 박찬영은 궁지에 몰린 쥐가 되었다. 그는 갑자기 옆에 있던 여성 앵커를 낚아채며 품에 숨겨둔 펜 모양의 호신용 칼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다 비켜. 안 비키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헬기 준비해. 당장. 추악함의 끝이었다. 앵커가 공포에 질려 흐느꼈다. 경찰들은 인질 때문에 섣불리 진입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보영은 총을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박찬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오지마. 오면 긋는다. 진짜야. 박찬영, 넌 끝났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이야. 닥쳐. 법? 내가 곧 법이야. 내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 아니, 넌 기생충일 뿐이야. 나라의 피를 빨아먹는. 보영은 멈추지 않고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찬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인질을 잡고 있지만 보영의 기세에 눌려 오히려 그가 인질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쏴봐. 그 여자를 죽이는 순간 내 총알이 내 미간을 뚫을 거야. 넌 살고 싶잖아. 그 더러운 돈, 권력. 다 누리고 살아야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보영이 그의 욕망을 자극했다. 박찬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아서 빠져나가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비겁한 희망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 보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탕! 보영이 쏜 것은 박찬영이 아니었다. 스튜디오 천장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조명 장치의 연결부였다. 줄이 끊어지며 거대한 조명이 박찬영의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 콱창! 엄청난 굉음과 파편에 놀란 박찬영이 움찔하며 앵커를 놓쳤다. 앵커는 바닥으로 기어 도망쳤다. 이제 박찬영은 혼자였다. 그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발악했다. 으아! 죽어! 다 죽어! 그가 보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보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박찬영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엎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박찬영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다. 보영은 그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 지금 이 주먹을 내리꽂으면 그는 죽는다. 모든 복수가 끝난다. 하지만 보영의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주먹을 펴고 박찬영의 멱살을 잡았다. 죽는 건 너무 쉬워. 살아서 봐. 내가 무시했던 국민들이 너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들어왔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었다. 박 소장, 그만하게. 대통령의 힘없는 목소리가 울렸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그가 병실을 뛰쳐나와 이곳으로 온 것이다. 경찰 특공대장이 대통령에게 경례했다. 체포해. 박찬영을 외랑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현행범으로. 경찰들이 박찬영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다. 박찬영은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보영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피 묻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가 나라를 구했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보영은 대답 대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대통령을 향해 묵묵히 경례를 올렸다. 카메라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전국에 송출했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는 박보영의 복장은 군복이 아니었다. 편안한 청바지에 하얀 셔츠, 그리고 얇은 재킷. 그녀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박찬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장성과 정치인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숙청이었다. 박보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명령 불복종과 무장 탈영을 감행한 군인이었다. 군사법원은 그녀에게 징역형 대신 불명예 전역을 선고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탄원과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명예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계급장을 반납하고 군복을 벗었다. 법을 어긴 군인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는 그녀의 신념 때문이었다. 선생님, 저 멀리서 해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생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줄을 지어 견학을 오고 있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보영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 아이는 1년 전 박찬영이 팔아넘긴 정보 때문에 중국에서 희생된 요원의 딸이었다. 보영은 아이를 후원하며 주말마다 만나고 있었다. 우리 민지 잘 지냈어? 네. 선생님, 저 오늘 태권도 노란띠 땄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씩씩한 사람 될 거예요.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품띠를 자랑했다. 보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민지는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소장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말끔한 양복 차림의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 역시 군복을 벗고 현재는 민간 보안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많이 피셨네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그동안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 강도진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후회 안 하십니까? 소장님이라면 국방장관까지도 가셨을 텐데. 그 별, 아깝지 않으세요? 보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마치 그녀가 떠나보낸 동료들의 얼굴처럼 보였다. 별이라. 보영은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어깨였다. 장군의 어깨에 달린 별이 빛나는 이유는 그게 금붙이라서가 아니야. 그 별 하나하나에 수천 명 부하들의 목숨과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이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해. 그녀는 민지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어깨의 별 대신 내 가슴 속에 진짜 별을 품고 살기로 했어.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진짜 임무니까. 바람이 불어와 보영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민지한테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 두 사람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군복도 계급장도 없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고스트도 냉혹한 정보사령관도 아니었다. 그저 박보영.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전쟁기념관의 비석 위에 새겨진 문구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자유를 지키는 자, 그 이름만으로도 별처럼 빛나리라.